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각종 안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한 가운데 계속 확장하고 전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일 아침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좀 더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우크라이나가 그 공격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인 예카테린부르크라고 있습니다. 그 예카테린부르크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내륙 도시인데, 여기를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가해서 예카테린부르크 상당 부분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전쟁이구나 하는 걸 이제 느끼는 거죠. 어떤 공격을 가했는지 보겠고요. 자, 미국에서 미 민주당 계열의 이 싱크탱크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또 미 공화당, 즉 트럼프 계열의 학자가 이런 분위기와 연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기고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그리고 우리 한국의 특정 정파, 정말 기가 찬 특정 정파가 있지요. 그 정파들이 또 거짓말한 것이 어마어마한 국고 손실을 야기한 끝에 거짓말이 밝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는지, 또 그들이 그동안 어떤 거짓말을 해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음해와 유럽 내 사회 불안을 일으키기 위한 유언비어, 가짜뉴스와 선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같은 공작 때문에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태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해양 핵테러 공포로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일명 후쿠시마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8월 13일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한일 양국에서 생산된 수산물과 천일염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무려 4만 4천여 회 실시된 방사능 검사에서 기준치에 접근한 수치는 단 한 차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을 때 국내 범좌파 진영과 제1야당은 이를 일본의 해양 핵테러로 규정하고 한반도 주변 바다가 방사능으로 범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1년간의 검사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사능 범벅 물고기라고 주장했던 수산물에 대해서는 37,781회의 방사능 검사가 실시됐는데요. 이 가운데 99.8%에 해당하는 37,703건에 대해서는 방사능 농도가 워낙 낮아 아예 측정 자체가 안 되는 불검출 결과가 나왔습니다. 0.2%인 78건의 경우도 기준치의 50분의 1도 안 되는 극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됐는데요. 이는 자연 피폭 방사능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좌파 진영에서 주장했던 후쿠시마 괴담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괴담 선동 때문에 수산물 소비가 줄면서 어민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는 큰 피해를 입었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 5,556억 원의 예산을 지출했는데요. 이 가운데 90%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업인 지원 자금으로 애초에 괴담이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됐을 돈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에도 천성상 도롱뇽 괴담, 광우병 괴담, 사드 전자파, 참외 괴담 등으로 매번 국론을 분열시키고 조 단위의 사회 비용을 발생시켰는데요. 반복해서 극심한 사회 혼란과 국력 소모를 유도하는 정치 집단, 이들에게 정부와 국민이 나서서 손해배상과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네, 1년 전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 저희들이 처리수다 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7일파냐 하고 또 매도하죠. 네. 그래서 중국이 서해 쪽에서 어마어마한 이 처리수를 내보내는데, 그게 이 후쿠시마에서 처리된 처리수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방사능 수치다라는 게 IAEA를 통해서 자료가 나왔고, 그 자료를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왜? 정치적으로 그거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런 눈과 귀를 닫고 그 말을 계속 흩뿌리는 자들이 있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기가 막힌 고학력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다 고학력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흔들려요. 왜? 이성보다 감성이 지배하는 희한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염수를 누출하면 이게 즉시 1년 내에 돌아서 이렇게 동해로 들어온다 라고 주장했죠. 또 이렇게 돌지도 않고 바로 그냥 들어온다 라는 주장까지 했었어요. 자, 이렇게 또 어떤 사람 뭐 4년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게 완전 방사능 범벅이 되어서 그 물이 이렇게 돌아오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또 일부 지각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죠. 친일파라는 오명을 쓰는 것을 감수하고도 다 이야기를 하죠. 왜? IAEA가 이거 검사해봤더니 수치가 이렇더라. 이게 중국 서해의 원자력 발전소보다 훨씬 낫다. 이 처리수가. 방사능 피폭도가 훨씬 낫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믿었는데, 그런 아주 낮은 수준의 농도의 방사능 피폭 오염수가 아니죠. 처리수가 이렇게 태평양 한 바퀴 돌아오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 바다입니까? 다 희석되어서 어딘가로 흩어져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4만 4천여 건을 검사했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99.8%는, 그러니까 뭐 절대 다수죠. 99.8%는 아무런 방사능도 아예 그냥 방사능이라고는 0.00001%도 안 나오더라. 그 중에서 이 0.2%가 방사능이 조금 나왔는데, 이 뭐야? 검사해보니까 이 자연 피폭량의 50분의 1도 안 되더라. 2%도 안 되더라. 그 말 아닙니까? 0.2%가 방사능이 미량 나왔는데 그게 조사해보니까 자연 피폭 허용치의 2%도 안 되더라. 우리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뭐 마구마구 하는 그 엑스레이보다도 훨씬 적은 그게 0.2%만 나왔더라 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작년에 이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핵 방사능 테러다 이렇게 주장하고, 이 시위하고는 횟집 가서 회 먹었죠. 이 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회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 이거 자기들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문제 없어 아는 거죠. 왜?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천지로 여기 있는데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거짓말하는 거죠. 왜? 정치적으로 도움되니까. 그걸 한 번만 했습니까? 버릇처럼 합니다. 2003년도에 지율 스님, 저는 이 사람을 지율 스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지율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지율 승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무슨 님자입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전 불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성직자임을 내세우고 뭐 이런 사회적 갈등, 그리고 이때 한 2조 원 정도 사회적 비용이 소모됐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여기 보십시오. 계속 펌프질 하죠. 그리고 결국은 부산 대구 간의 KTX가 나중에는 수년 후에 완공이 되었고, 그전에는 경부선 철도로 달렸어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더 오래 걸렸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데 KTX가. 결국은 완공되었고, 완공해서 보니까 도롱뇽 사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제가 양산 사람이니까 잘 알아요. 예. 또 미친 소는 이명박 2메가바이트 나 질쳐 드셈 뭐 이런 정말 나쁜 짓을 하면서, 저는 이때도 수입 소고기, 그 중에서도 호주산은 조금 저는 이 풀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미국산이 사료를 많이 먹으니까 미국산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 그때도 저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미친 정부, 내송송 구멍탁 생긴 사람 있습니까? 저 지금도 말 잘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죠. 지들도 아마 한우는 비싸니까 이거 먹고 있을 겁니다. 코스트코 가면 미국산 소고기 많죠. 싸다고 막 사겠죠. 이 자들이. 이런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자, 사드 때 성주 참외. 그럼 성주 사람들 그때 참외 매출 많이 줄었을 텐데 이거 이 자들한테 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1조 5,556억 원, 이 오염수다라고 주장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정부 예산 지출됐으니까 이 검사 비용 그리고 어민들에게 수산업자들에게 뭔가 좀 지원금 이거 나눠줬는데 수산업자들 얼마나 피해 컸습니까? 다 구상권 청구해야 되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죠. 우리 정부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그리고 국가 세금 1조 5천억 원 날린 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해야 되죠. 민주당에게. 두 번 다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성주 주민들 그리고 수산업자들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요. 계속 이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에 들어가서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운동장을 파괴시켜버려야 됩니다. 운동장을 부숴버려야 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거짓된 운동장을 만들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는 결기를 정부가 보여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요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서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계 싱크탱크에서 한반도 전쟁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서태평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남북한의 참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과 중국이 직접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한까지 참여하는 지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이 경고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은 마커스 갈라우스카스 연구원과 매슈 크로닉 연구원이 퍼린 폴리시에 공동 기고한 기고문을 통해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지역전쟁으로 비화해 남한과 북한까지 개입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연구소가 미 국방부 의뢰를 받아 2년 동안 미국과 중국, 북한이 충돌하는 상황에 대한 연구와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대만 문제로 촉발된 미중 전쟁이 미북 전쟁으로 비화하고 미북 전쟁은 중국의 개입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때 서태평양의 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며 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북한에 역할을 주어 도발에 나서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북한 역시 미국이 대만 전쟁에서 중국을 제압할 경우 자신들이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패전을 막기 위해 참전하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상대하는 상황에 대해 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에는 북한과의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에 맞서 싸우기 위한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연합사의 대만 사태 개입 논의를 회피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친 트럼프 인사인 고든 창 변호사 역시 미 의회 전문지 더 힐 기고문에서 중러가 미국과 전쟁을 벌일 경우 북한은 중러의 참전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다자간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캠프 외교안보 인사들의 기존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제정세가 다자전쟁, 즉 제3차 세계대전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윤석열 정부, 부디 눈과 귀를 열길 바랍니다. 네, 시진핑과 김정은이 그리고 또 김정은과 푸틴 이렇게 김정은은 은둔의 지도자의 틀을 깨고 오직 시진핑과 푸틴에게는 이렇게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살 길은 거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과 아주 강력한 삼각 스크럼을 짜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애틀랜틱 카운슬, 민주당계 싱크탱크인데 민주당 집권 하면 여기 있는 연구원들이 다 이 외교안보 분야의 중요 자리로 보직을 가는 회전문 인사하는 그 자리입니다. 이 애틀랜틱 카운슬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똑같죠.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을 구하러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전력이 참전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북한이 맡을 것이고, 그러려면 북한은 고강도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한국은 또 북한과 싸우게 될 것이고, 자, 이런 거. 그럼 전쟁한다. 그러면 결국은 북한은 우리의 적, 그리고 북한은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 또는 미군을 공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대만을 미국은 도와주고, 또 그 미국을 또 일본은 도와준다고 했고, 그러면 미국, 일본이 한편, 그리고 대만이 한편, 그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가 한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북한과 적인데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미국, 대만, 일본 이 라인에 서야 되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 라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는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장을 했고, 그리고 고든 창 변호사는 친트럼프계 인사인데 더 힐 의회 전문지의 기구에서는 한국이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안 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연합합동군사령부를 만들었죠. 이제 한국과 일본의 군사관계의 균형추가 일본으로 그냥 확 무게추가 옮겨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한미합사가 일본의 미일 합동군 사령부의 지시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국방장관 바뀌고 안보실장 바뀌고, 안보실장이 국방장관 출신이 가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 안보실을 군사 분야, 국방 분야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둔다, 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방 분야의 최고 무게추는 어디냐?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복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련 시절부터 대규모 군수 공장이 들어서 러시아 군수 산업의 주축 중 하나로 평가되는 중부 내륙 대도시 예카테린부르크가 피격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하늘에서 드론 소리가 들린 후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초장거리 공격 드론을 만든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러시아 벨고로드주의 국경선에서 직선 거리로 무려 1730km 떨어진 러시아 중부 내륙의 대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현지 시각 8월 13일 강한 폭발과 함께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고 현지 오신트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인구 154만 명으로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보시비르스크에 이어 러시아 4대 대도시 중 하나인 예카테린부르크는 우랄산맥 동쪽 기슭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우랄산맥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전략적으로 안전한 지역인 이곳에는 소련 시절부터 많은 군수공장들이 들어선 바 있습니다. 공격은 오늘 새벽 1시부터 보고됐는데요. 시내 중심부 메탈루그로프 구역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 비행음이 들린 뒤 폭발과 화재가 연달아 발생했다는 신고가 빗발쳤습니다.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시내 여러 곳과 시 외곽 공장, 공장 주변 산림지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예카테린부르크조차 드론 공습의 대상이 됐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국경에서 1000km 정도 범위 안에 한정되어 왔었는데요. 현지 주민들의 보고대로 이번 공격이 드론에 의한 것이라면 우크라이나가 2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장거리 자폭 드론을 완성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물론 국경에서 약 1800km 떨어진 무르만스크도 드론 공격 범위에 들어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러시아 지금 방공무기들을 중동에 갖다 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인구 154만 명의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우랄 산맥의 동쪽,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 아닌 아시아 대륙에 속하는 예카테린부르크. 그래서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우랄 산맥 동쪽 기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규모 군수 공장이 소련 시절부터 있었던 바로 군수 산업의 메카 예카테린부르크가 공격당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풀바다가 되어 있죠. 또 이렇게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장면, 또 풀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 네, 동영상까지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런 예카테린부르크가 이렇게 공격을 받은데 러시아는 지금 굉장히 충격스럽죠. 또 이 내륙의 러시아 주민들은 뭐 전쟁도 아니고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하는 거, 그 우리 삶하고 큰 차이가 관계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뭐야 이거 우리도 결코 안전한 거 아니네. 그럼 이 전쟁을 누가 이야기한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푸틴이 왜 했을까 이걸? 이제 이런 성찰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제 점점점 확산되는데 러시아 정부로서 이게 깜짝 놀랄 일인 것이 이런 거리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이 예카테린부르크까지 1730km. 그런데 직선거리로 안 갔겠죠. 왜? 가기 전에 카잔 이 지역에 엥겔스 공군기지가 있으니까 방공망이 굉장히 조밀하게 되어 있겠죠. 그 엥겔스 공군기지를 우회하든지 뭐 이 중간중간에도 저희들이 모르는 이 중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피해가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카자흐스탄 국경 쪽으로 우회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는데 그러면 뭐 1900, 2000km, 2000km 이상 비행을 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상트페테르부르크 860km, 모스크바 420km 국경에서 뭐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저기 러시아 핵무기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무르만스크 1850km 여기까지 이 핵잠수함들 다 있는 여기까지 공격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장거리 자폭 드론을 만든 거예요. 이 예카테린부르크 주민들에 의하면 엔진 소리 여러 개의 엔진 소리가 크게 나고 그리고는 이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데 러시아 정부 측에서는 이게 주민들이 동요를 막기 위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만 이야기하지 폭발 이런 이야기 안 하고 있어요. 왜? 공격받았다 그러면은 방공무기 다 어디 갔냐? 또 이렇게 또 성토가 나오니까 아무튼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얼마 후에 이 무르만스크에 있는 핵 잠수함 기지가 공격을 당했다라는 소식이 한번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러시아는 굉장히 우려하겠죠.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본토로 침공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벨고로드 쪽까지 넘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쿠르스크에서 벨고로드까지 이건 제가 내일 새벽 데일리 디펜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